아버님, 이제 저희한테 집만 되시네요. 병실한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품 정장을 차려입은 첫째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침대에 누운 70대 노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보증을 잘못 썼다가 8억 원을 날리고 쓰러진 재벌 회장, 실어증까지 찾아왔다는 진단을 받은 뒤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노인의 눈동자가 번뜩 빛났어요. 대체 저 눈빛은 뭐지? 곁에 서 있던 둘째 며느리가 순간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다시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죠.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강태호 회장, 74살. 30년 넘게 건설업계를 주름잡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새벽 5시에 시작됐죠. 이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출근길에 오른 회장은 평소처럼 경제신문을 펼쳤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안비서가 급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40년 넘게 함께한 비서였죠. 회장님, 최 사장님 회사가. 말끝을 흐리는 비서의 손에는 은행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6개월 전 오랜 친구를 위해 보증을 섰던 게 떠올랐죠. 설마 이게. 손이 파르르 떨렸어요. 8억 원, 친구 회사가 부도나면서 그 빚이 고스란히 회장에게 넘어온 겁니다. 당장 최 사장 연락처 찾아봐. 회장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이미 행방을 감춘 뒤였어요. 전화는 먹통, 사무실은 텅텅 비어 있었죠. 아버님께서 보증을? 소식을 들은 큰아들이 달려왔습니다. 뒤따라 둘째, 셋째 아들도 모두 사무실로 모였어요. 아버지, 8억이면 회사 유동자금에 차질이 생기는데요. 큰아들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회장은 고개를 떨궜어요. 60평생 처음으로 자식들 앞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했죠.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사업은 잘해왔지만 사람 보는 눈은 없었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회장은 식사도 거른 채 서재에 틀어박혔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내가 평생 쌓아온 게 이렇게 한순간에. 가슴 한쪽이 저려왔어요. 다음 날 새벽 회장은 평소보다 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아니, 잠을 제대로 못 잤다는 게 맞았죠. 침대에서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여보. 옆에서 자던 부인이 깜짝 놀라 깨어났어요. 회장은 침대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죠.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부인의 다급한 외침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며느리들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아버님, 시아버님,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뒤섞였죠. 구급차가 도착했고 회장은 들것에 실렸습니다. 눈은 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죠. 응급실로 실려간 회장,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각종 검사가 이어졌어요. 뇌 CT, 혈액 검사, 심전도. 밖에서는 가족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계십니까?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죠. 환자분,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지셨습니다. 신체적으로는 큰 이상 없으나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실어증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시는 상태예요. 네, 실어증이요? 큰 며느리 혜진이 되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심리적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병실로 옮겨진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하나둘 병실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회장은 반응이 없었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가만히 있는 회장의 눈이 방 안을 천천히 훑고 있다는 걸, 며느리들의 표정 하나하나, 아들들의 한숨 소리까지 모든 게 또렷하게 들리고 보였어요. 과연 강태호 회장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일주일 후 회장은 퇴원했습니다. 큰아들 집으로 향했죠. 원래는 부인과 단둘이 사는 집이 따로 있었지만 아들들이 모여 사는 게 낫겠다며 큰 집으로 모셨어요. 현관문이 열리자 첫째 며느리 혜진이 나왔습니다. 명문대를 나온 그녀는 언제나 단정했어요. 오늘도 베이지색 트윈 세트에 진주 목걸이를 걸치고 있었죠. 아버님, 어서 들어오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표정은 그리 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회장을 안으로 모셨어요.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자 혜진이 차를 내왔습니다. 드시겠어요?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죠. 말은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둘째 아들 내외가 찾아왔어요. 둘째 며느리 소영은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는 거리가 먼 수수한 남색 카디건 차림이었죠. 아버님, 좀 어떠세요? 조용히 물었지만 회장은 반응이 없었어요. 소영은 주방으로 가더니 냄비를 꺼냈습니다. 언니, 아버님 드실 죽 좀 끓일게요. 그래요, 수고스럽네요. 혜진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잠시 후 구수한 냄새가 집안을 채웠어요. 소영이 정성스럽게 끓인 전복죽이었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소영이 떠먹여 드렸어요. 회장은 묵묵히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렸죠. 그때 셋째 아들 내외가 도착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민지는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했어요. 오늘도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나타났죠. 아버님 오셨네요. 인사는 했지만 금세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민지야, 핸드폰 좀 그만 보고. 셋째 아들이 눈치를 줬어요. 응, 알았어. 민지는 대충 대답했지만 손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들이 모였어요. 거실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 상태가 이러신데 어떡하지?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고. 요양원은 어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전문 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게 아버님한테도 더 나을 것 같은데. 셋째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말이 맞아. 우리가 돌보는 것보다. 형님, 그건 좀. 둘째 아들이 끼어들었죠. 아버지가 요양원을 가시겠어요? 평생 가족 중시하신 분인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우리도 다 회사 다니고 애들도 돌봐야 하고. 논쟁이 오갔습니다. 회장은 안방에 누워 그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벽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들의 목소리가 또렷했죠.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들은 모두 출근했어요. 집엔 며느리들만 남았습니다. 혜진은 요가 수업이 있다며 외출 준비를 했죠. 아버님, 점심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시면 돼요. 언니, 제가 있을게요. 소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도 일정 있으시잖아요. 아니에요. 오늘은 특별히 할 일 없어요. 소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혜진이 나가자 민지도 가방을 챙겼습니다. 소영 언니, 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저녁 때 올게요. 그렇게 민지도 사라졌죠. 집에는 소영과 회장만 남았습니다. 소영은 거실 청소를 시작했어요. 조용했어요. 청소기 소리만 윙윙거렸죠.
회장은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소영이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드시라고. 혜진이 준비해 둔 건 차가운 샌드위치뿐이었죠. 소영은 다시 냄비를 꺼냈습니다. 국을 끓이고 밥을 했어요. 시금치 나물도 무치고 된장찌개도 끓였죠. 1시간쯤 지나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소영이 밥상을 들고 왔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이었어요. 냄새만으로도 정성이 느껴졌죠. 식사 후 소영은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책장에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아버님, 제가 책 좀 읽어드릴게요. 심심하실 것 같아서요. 조용한 목소리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특별한 기교도 없었죠.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녁 때 다른 며느리들이 돌아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셨어요? 혜진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죠. 소영이가 잘 모셨겠네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뉘앙스가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떠올렸어요. 며느리들의 모습이 하나씩 지나갔습니다. 누군가는 바빴고 누군가는 무관심했죠. 그리고 누군가는 묵묵히 곁을 지켰어요. 회장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들은 과연 진심으로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상태는 여전했어요. 말은 한마디도 못하고 휠체어에 의지한 채 하루를 보냈죠. 아들들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어느 날 오후 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죠. 그러니까 회사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니까요. 이 상태로는 경영이 안 되잖아요. 회장의 귀가 쫑긋했습니다. 혜진은 시어버지가 못 듣는 줄 알았는지 거리낌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요양원 보내는 게 맞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화를 끊은 혜진이 회장 쪽을 힐끗 봤어요. 회장은 여전히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죠. 아버님, 차 드시겠어요?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내온 혜진은 회장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제 생각엔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전문 요양시설이 아버님한테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리치료도 받으시고 전문가들이 계속 케어해 주시고. 회장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혜진은 계속 말을 이었죠. 여기서는 낮에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다 바쁘니까. 그것보다는. 말끝을 흐렸어요. 회장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알아채지 못했죠. 저녁 무렵 셋째 아들 내외가 또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회장 방 바로 옆 작은 방에서였습니다. 당신,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민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벽을 뚫고 나왔어요. 형님 집에 있는 게 편하잖아. 집도 넓고. 셋째 아들이 변명했습니다. 편한 게 아니라 눈치 보이는 거지. 아침마다 아버님 식사 챙겨야 하고 저녁엔 또. 민지가 짜증을 냈어요. 목소리 좀 낮춰. 아버지 들으시겠어. 들으시면 어때요? 어차피 못 말씀하시는데. 민지의 말에 셋째 아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당신 우리 분가예요. 아파트 하나 얻읍시다. 이렇게 사는 것도 한두 달이지. 민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방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셋째 아들이 뭐라고 답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죠.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예전에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식은 키울 때가 낫지, 다 키우고 나면 남이라더니. 그 말이 이렇게 와닿을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오전 소영이 찾아왔습니다. 장을 봐왔는지 큰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아버님, 오늘 날씨 좋네요. 밖에 나가볼까요? 회장을 휠체어에 태워 아파트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늦가을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죠. 소영은 벤치에 앉아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도서관에서 책 빌려왔어요. 재미있을 것 같아서요. 책을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역사소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이야기였죠. 소영의 목소리는 잔잔했어요. 억양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있는 그대로 읽어줬어요. 회장은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소영의 목소리에 실린 진심이 느껴졌어요. 이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뭔가를 바라는 것 같지 않았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였어요. 1시간쯤 지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혜진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 다녀오셨어요? 인사는 했지만 시선은 TV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소영은 주방으로 가서 점심 준비를 시작했어요. 냄비에 물을 붓고 채소를 다듬었죠. 정성스러운 손놀림이었습니다. 회장은 주방 입구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언니, 점심 준비할게요. 같이 드세요. 소영이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아, 저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요. 아버님이랑 드세요. 혜진은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향했어요. 하이힐 소리가 똑똑 울렸죠. 점심시간 식탁엔 둘만 앉았습니다. 소영이 밥을 떠서 회장 앞에 놓았어요. 천천히 드세요. 오늘은 아버님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갈비찜 만들어 봤어요.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러웠어요. 간도 딱 맞았죠. 예전에 부인이 해주던 맛이 났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입맛에 맞으세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식사 후 소영은 설거지를 했어요. 회장은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지난 며칠간 본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혜진의 차가운 눈빛, 민지의 불평, 아들들의 한숨, 그리고 소영의 따뜻한 손길. 모든 게 또렷하게 기억났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못했지만 눈은 멀쩡했어요. 귀도 멀쩡했죠. 저녁이 되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봤죠. 회장은 묵묵히 밥을 먹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결정해야 할 게 있는데.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사회에서 계속 문의가 와요. 회장님 건강이 이러시니까. 말을 잇지 못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죠. 큰아들이 시선을 피했어요. 일단은 제가 대행하는 걸로 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회장은 혼자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있었죠. 며느리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이제 확실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만약 자신에게 아직 재산이 남아있다면, 만약 숨겨둔 돈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때도 이들의 태도는 똑같을까요? 이틀 후, 안비서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40년 넘게 회장 곁을 지켜온 충직한 사람이었죠. 서류 가방을 들고 나타난 비서는 회장 방으로 들어갔어요. 회장님,
회사 서류 좀 정리하러 왔습니다. 비서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회장과 단둘이 남았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조용한 목소리였어요. 회장은 비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어요. 비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속고 계시는군요. 회장도 희미하게 입꼬리를 올렸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40년 지기 서로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그럼 제가 계획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비서가 말했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진짜 회사 서류도 있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죠. 1시간쯤 지나 비서가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혜진이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안 비서님, 수고하셨어요. 차 한잔 하시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마님. 비서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혜진이 차를 따라줬어요. 아버님 상태는 어떠세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여전하세요. 말씀도 못하시고. 혜진이 한숨을 쉬었어요. 참, 그나저나. 비서가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를 살짝 낮췄어요. 회장님이 예전에 해외 계좌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해외 계좌요? 네, 비자금이라고 해야 하나. 회장님이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모아두신 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서는 우연히 흘리는 듯 말했어요. 액수가 꽤 되던데 500억은 넘는다고. 혜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500억이요? 목소리에 떨림이 실렸어요. 네, 정확한 건 회장님만 아시겠지만 그 정도는 되실 겁니다. 비서가 차를 한 모금 마셨죠. 하지만 지금 회장님이 저러시니. 혜진이 말끝을 흐렸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비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미소를 지었어요. 비서가 떠난 후 혜진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야. 지금 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혜진의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아버님,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오늘 특별히 한우로 준비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혜진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요양원 이야기를 하던 사람이었죠.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다음 날 민지도 달라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회장 방으로 왔어요. 아버님, 주무셨어요? 제가 아침 준비했어요. 평소라면 늦잠 자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아버님,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가실래요? 제가 모시겠어요. 민지가 밝게 웃었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어제까지 분가하자던 사람이 오늘은 산책을 가자고 하네요. 며칠 사이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혜진과 민지가 경쟁하듯 회장을 챙겼어요. 아버님, 이거 드세요. 몸에 좋은 홍삼이에요. 아버님, 저는 녹용 다려왔어요. 이게 더 좋대요. 두 며느리가 번갈아 가며 나타났습니다. 아침에는 민지가, 점심에는 혜진이. 서로 더 잘해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죠. 회장은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소영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똑같았어요. 조용히 곁을 지키고 필요한 것만 챙겨줬죠.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변함이 없었습니다. 언니, 오늘은 제가 아버님 모실게요. 혜진이 소영에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언니. 제가. 아니에요. 언니도 쉬셔야죠. 맨날 고생하시잖아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묘한 경쟁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식탁에 음식이 가득 차려졌어요. 혜진이 준비한 것과 민지가 사온 것들이었죠.
아버님, 이건 백화점에서 산 거예요. 비싼 거라 맛있을 거예요. 민지가 자랑했습니다. 회장은 묵묵히 식사를 했어요. 음식은 화려했습니다. 값도 비쌌겠죠. 하지만 맛이 있는지는 모르겠더군요. 소영이 끓여준 된장찌개가 더 생각났습니다. 오후 회장은 혼자 방에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며칠을 떠올렸어요. 비서가 소문을 흘린 뒤로 모든 게 달라졌죠. 며느리들의 얼굴에는 욕심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그렇군. 회장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돈이 있다는 소문 하나에 이렇게 바뀌는 사람들. 진심이 아니라 계산이었던 거죠. 그때 문이 살짝 열렸습니다. 소영이 조용히 들어왔어요. 아버님, 괜찮으세요? 손에는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습니다. 요즘 집안이 좀 시끄러우시죠? 조용히 차나 한잔 하세요. 소영은 차를 놓고 다시 나가려 했어요. 회장이 소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소영이 깜짝 놀라 회장을 봤어요. 회장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동안 본 적 없는 눈빛이었어요. 멍하지도 흐리지도 않았죠. 또렷하고 따뜻했습니다. 소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님? 소영이 작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죠. 잠시 후 손을 놓았습니다. 소영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을 나갔어요. 회장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겁니다. 누가 진짜이고 누가 가짜인지. 과연 이 연극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날까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혜진과 민지의 경쟁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아침마다 누가 먼저 회장 방에 들어가느냐로 신경전이 벌어졌죠. 아버님, 아침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아버님. 제 걸 드세요. 이게 더 영양가 있어요. 회장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두 며느리의 얼굴에는 욕심이 가득했어요. 눈빛이 달라 보였죠. 돈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소영이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손에는 시장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시장에서 싱싱한 고등어 샀어요. 점심에 구워드릴게요. 담담한 목소리였죠. 언니, 고등어요? 아버님한테는 좀.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제가 준비한 전복죽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언니. 아버님 예전에 고등어 좋아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소영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몸이 안 좋으신데.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소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시작했죠. 점심시간 구운 고등어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고소하고 구수한 냄새였습니다. 회장의 코끝이 간질거렸죠. 예전에 부인이 자주 구워주던 냄새였어요.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소영이 밥상을 차렸습니다. 고등어,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 소박한 밥상이었어요. 하지만 정갈했습니다.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어요. 고등어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부드러웠어요. 간이 딱 맞았죠.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순간 뭔가 뜨거운 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가시 있으면 말씀하세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다는 뜻이었죠. 계속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영이 설거지를 하러 갔어요. 회장은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죠.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소영이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산책 가실까요? 날씨가 좋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영이 휠체어를 밀어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이었어요. 나무 그늘 아래 벤치가 있었죠. 소영은 회장을 그늘에 모시고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여기 바람 시원하죠? 회장은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시원했죠. 새소리도 들렸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아버님, 소영이 조용히 말을 꺼냈어요. 저 사실은 처음에 시집 올 때 많이 무서웠어요. 아버님이 워낙 카리스마 있으셔서.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소영을 바라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님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인지. 소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프셔도 아버님은 여전히 저한테 큰 어른이세요. 회장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 며느리는 정말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보지 않았죠. 그냥 사람을 봤어요. 제가 많이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다른 언니들처럼 비싼 것도 못 사드리고. 소영이 미안해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소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회장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약한 노인의 손이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따뜻했죠. 회장이 소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멍하지 않았습니다. 흐리지도 않았죠. 또렷하고 강렬했어요.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소영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혹시?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로 꺼낼 수는 없었죠. 회장은 잠시 후 손을 놓았어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영은 계속 생각했어요. 아까 그 눈빛은 뭐였을까? 착각이었을까? 아니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 안비서가 또 찾아왔어요. 회장님, 서류 가져왔습니다. 비서는 회장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둘만의 시간을 가졌죠. 회장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비서가 조용히 보고했어요. 며느님들 반응이 확연히 다르네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소영 며느님은. 비서가 말을 이었어요. 정말 달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으시더군요.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눈빛을 봤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었죠. 회장님, 오래 못 속이실 것 같은데요? 눈빛이 너무 살아계세요.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조금만 더라는 뜻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가 방을 나왔을 때 혜진이 복도에 있었습니다. 안 비서님,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걱정인지는 의문이었죠. 글쎄요, 여전하십니다. 비서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런데 마님, 회장님 재산 관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말씀드리기가. 혜진이 머뭇거렸습니다. 혹시 회장님이 해외 계좌 비밀번호 같은 거 알려주신 적 없으세요? 비서가 슬쩍 물었어요. 혜진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 아, 그러시군요. 제가 괜한 말 했네요. 비서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혜진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회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오늘 소영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손을 잡았을 때 그녀의 눈빛, 순수하고 맑았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진심이구나. 회장은 확신했어요. 이제 며칠만 더 지켜보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명확해질 거예요. 과연 회장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그날 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회장은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회장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몸에 힘이 없었죠.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신음이 터져 나왔어요. 침대에서 내려오려던 회장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쿵 소리가 울렸죠. 하지만 집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회장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어요. 진짜로 아팠습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니었죠. 이러다가 정말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것 같았죠. 회장 방 앞을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문 밖에서 누군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죠. 아버님? 소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불을 켠 소영이 바닥에 쓰러진 회장을 봤어요. 아버님!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회장을 살폈죠. 아버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세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어요. 소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회장의 맥을 짚어봤죠. 심장, 구급차 불러야 해요.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어요. 네, 여기 환자가 쓰러졌습니다. 74살 남성분이고요. 침착한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소를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회장을 옆으로 눕혔습니다. 기도 확보를 위해서였죠. 아버님, 괜찮으실 거예요. 구급차 곧 와요. 손으로 회장의 이마를 닦아줬습니다. 회장이 소영을 바라봤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빛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진심이었죠. 계산이 아니라 진짜 걱정이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에요? 큰아들이 뛰어왔어요. 소리를 듣고 깬 거였죠. 아버지, 뒤따라 둘째, 셋째 아들도 왔습니다. 구급차 불렀어요. 곧 올 거예요. 소영이 말했어요. 혜진과 민지도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 아버님, 뭐야 무슨 일이야? 지금 심장 쪽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맥박이 불규칙해요. 소영이 설명했습니다. 계속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님. 1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응급구조사들이 들것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회장을 실었죠. 보호자분 한 분만 동승하세요. 제가 갈게요. 소영이 일어섰어요. 잠옷 위에 겉옷만 걸치고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우리도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지금 새벽인데 차 몰고 따라가자. 큰아들이 말했어요. 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멍하니 서 있었죠. 구급차 안 소영은 회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응급구조사가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 재겠습니다. 기계 소리가 삐삐 울렸죠. 보호자분, 환자분이 평소에 심장 관련 약 드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어요. 한 달 전에 실어증 진단받으시고 소영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은 산소 마스크 너머로 소영을 봤어요. 그녀는 내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떨지 않았어요. 단단했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의사들이 달려왔죠.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혈압 130에 80, 맥박 불규칙합니다. 소영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제야 긴장이 풀린 거죠.
아버님 괜찮으실까? 1시간쯤 지나자 가족들이 도착했습니다. 소영아, 아버지는? 둘째 남편이 물었어요. 지금 검사 중이에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고생했어요. 혜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하품을 했죠. 언제 나오시려나?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들 계십니까? 가족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환자분, 다행히 큰일은 아닙니다. 네. 모두가 놀랐어요. 일시적인 부정맥이었어요. 스트레스성으로 보입니다. 하루 이틀 입원하셔서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어요. 다행이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소영은 벽에 기대 주저앉았어요. 긴장의 끈이 풀어진 거죠. 언니 괜찮아요? 민지가 물었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소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진심으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옮겨진 회장,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소영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괜찮으세요? 손을 잡아줬어요.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소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손에 힘을 주었죠. 고맙다는 뜻이었습니다. 소영이 미소 지었어요. 우리 먼저 갈게요. 소영이가 있으니까. 혜진이 말했어요. 회사 일도 있고 해서. 민지도 따라 나갔습니다. 순식간에 병실엔 소영만 남았죠. 아침 해가 떠올랐어요. 소영은 밤새 회장 곁을 지켰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았어요. 회장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죠. 아버님,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는 걸까요? 그때 회장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하지만 분명히 웃고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사흘 후 회장은 퇴원했습니다. 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리고 회장 부부까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인 거였죠. 오늘은 아버님 퇴원 기념으로 외식이라도 할까 했는데 큰아들이 말했어요. 집에서 편히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음식 시켜왔어요.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회장은 상석에 앉았어요. 모두가 둘러앉았죠. 아버님 많이 드세요. 혜진이 음식을 권했습니다. 민지도 물을 따라줬어요. 소영은 조용히 회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소리만 달그락거렸죠. 그때 큰아들이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회사에서 이사회 개최하자고 합니다. 경영권 문제 때문에. 회장은 반응이 없었어요. 여전히 말을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죠. 제가 임시로 대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그럴 필요 없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굵은 목소리였어요. 모두가 얼어붙었죠. 젓가락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들었어요. 또렷한 눈빛으로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직접 하겠다. 명확한 발음이었어요. 실어증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아, 아버지?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씀을 하시네요? 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젓가락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민지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어요. 셋째 아들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휠체어에서 벗어나 두 발로 섰습니다. 곧게 펴진 허리, 당당한 자세였어요. 한 달 전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나는 실어증에 걸린 적이 없다. 회장이 말했어요.
식탁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한 달 동안 일부러 말을 하지 않은 거다. 정적이 흘렀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있었죠. 소영만 조용히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왜 그러신 거예요?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이 아들을 봤습니다. 진짜 가족이 누군지 보고 싶었다. 혜진이 숨을 삼켰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였죠.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내가 쓰러지고 말을 못하게 되니까 다들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했다. 한 달 동안 지켜봤다.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누가 진심으로 걱정하고 누가 귀찮아하는지, 누가 요양원 보내려 하고 누가 곁을 지키는지. 혜진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변명하려다 말았어요.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죠. 변명하지 마라. 다 들었다. 요양원이 전문적이라고 했지? 내가 짐이 된다고 했고. 회장이 혜진을 똑바로 봤어요. 전화 통화하는 것도 다 들었다. 회사 지분 정리하자던 것도. 혜진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민지. 회장이 셋째 며느리를 불렀어요. 너도 마찬가지다. 분가하자고, 눈치 보인다고, 벽 너머로 다 들렸다. 민지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안비서를 봤어요. 구석에 서 있던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 수고했네. 아닙니다, 회장님. 비서가 미소 지었어요. 500억 비자금 소문도 일부러 퍼뜨린 거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태도가 달라지더군.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되고. 혜진과 민지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을 가렸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계속됐죠. 아침마다 누가 먼저 내 방에 들어가느냐로 경쟁하고 비싼 음식 사와서 자랑하고. 그게 효도냐?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돈 때문에 하는 게 무슨 효도냐? 식탁이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회장은 소영을 봤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졌어요. 소영? 네, 아버님. 소영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다. 회장이 말했어요. 돈 소문이 돌아도 태도가 바뀌지 않았어. 그냥 묵묵히 곁을 지켰지. 소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님, 전복죽도 고등어도 책 읽어주는 것도 다 진심이었다는 걸 알았다. 회장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특히 그날 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쓰러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이 너였어. 구급차 부르고 병원까지 따라왔지. 밤새 곁을 지켰고. 소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당연한 일한 건데요. 아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 다른 사람들한테는. 회장은 다시 혜진과 민지를 봤습니다. 너희는 다음날 아침에야 병원에 왔지. 회사 일 때문에, 애들 때문에 바빴다고.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눈물인지 확인할 길은 없었어요. 민지도 울먹였죠. 아버님, 용서해 주세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는 해줄 수 있다. 하지만 잊을 수는 없어. 내가 본 것들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앞으로 회사 경영은 내가 계속한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문제는. 모두의 귀가 쫑긋해졌어요. 회장이 소영을 봤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지. 회장이 말했어요. 식탁에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회장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그리고 보증 실패로 날린 8억 원은
정말 사라진 걸까요? 이틀 후 회장은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가 모였어요. 분위기는 지난번보다 더 무거웠죠. 회장이 입을 열기를 기다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회장이 말했어요. 안비서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죠. 먼저 보증 실패건부터 얘기하자. 회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내가 8억을 날렸다고 생각했지?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이다. 식탁이 술렁였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큰아들이 물었어요. 최 사장, 내 오랜 친구 맞다. 보증도 섰고,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부도난 적 없어. 회사 잘 돌아가고 있지. 그럼 8억은요? 둘째 아들이 급하게 물었어요. 애초에 빚진 게 없었다. 회장이 답했습니다. 다 꾸민 얘기야. 최 사장이랑 짜고 한 거지. 모두가 입을 벌렸어요. 혜진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계획하신 건가요? 그렇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평생 재벌 회장으로 살았다.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었지. 회장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보는 건지, 내 돈을 보는 건지 늘 궁금했다. 특히 가족들. 회장이 아들들을 둘러봤습니다. 너희가 날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 재산을 기다리는 건지 알고 싶었어.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그래서 꾸몄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보증 실패로 쓰러지고 실어증에 걸렸다고. 무력한 노인이 됐다고. 그렇게 한 달을 지켜봤지. 회장의 눈빛이 예리해졌어요. 누가 진심으로 날 대하는지, 누가 귀찮아하는지, 누가 재산만 바라보는지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펼쳤어요. 재산 분배 얘기를 하겠다. 모두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죠. 회사 지분 10%를 소영에게 준다. 회장이 선언했습니다. 소영이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아버님, 그건 안 됩니다. 앉아.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건 내 마음이다. 거절하지 마라. 소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면 큰아들이 계산했어요. 500억이 넘는데.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 정도 된다. 소영이 받을 자격이 있어. 한 달 내내 변함없이 날 돌봤다. 고등어 구워주고, 책 읽어주고, 산책시켜주고.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어요. 돈 소문 들었을 때도 태도 하나 안 바뀌었지. 급하게 쓰러졌을 때도 제일 먼저 달려왔어. 밤새 곁을 지켰고. 회장이 소영을 봤습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더라. 소영이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님, 저는 그냥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야.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그게 당연하지 않더라. 혜진과 민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이 울먹였어요. 나도 잘못했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험한 게 좋은 방법은 아니었지.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는 달라지겠습니다. 민지가 말했어요. 진심으로 아버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증명하겠지. 나머지 재산은 너희 셋이 똑같이 나눠 가져라. 회장이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재산은 물려줄 수 있어도 인품은 못 물려준다. 아들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면 된다. 회장이 손을 저었습니다. 과거는 과거고 중요한 건 앞으로야.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영만 남아 있었어요. 회장이 소영을 봤습니다. 소영아. 네, 아버님. 고맙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이 늙은이 정말 외로웠을 거야. 소영이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님도 저한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뭘? 진짜 부자가 뭔지요. 회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소영이 미소 지었어요. 진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을 알아봐주는 사람이더라고요.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어요. 아버님.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고등어 구워드릴게요. 회장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저녁 무렵 회장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죠. 진짜 가족이 누군지 알게 됐으니까요. 세상에는 두 가지 부가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회장은 평생 전자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후자라는 걸. 위기가 왔을 때 보여주는 진심.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선행. 대가 없이 베푸는 사랑. 그게 진짜 가족이고 진짜 부였습니다. 강태호 회장은 이제 진짜 부자가 됐습니다. 돈이 늘어서가 아니라 진심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곁에는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재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어려울 때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라는 걸 회장은 70 넘어서야 깨달았습니다.